안녕하세요. 저는 미네사 백일학교에 참여하고 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저절로라고 합니다. 백일학교에서의 공부 성과에 대한 발표 얘기를 이렇게 가지게 되었는데요. 발표 제목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은 저는 도해라고 지었습니다. 이거는 뜻은 바다를 건너간다, 아니면 또는 바다를 항해한다, 그리고 바다에 몸을 던져 죽는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소금 인형이 바다의 깊이를 재러 바다에 들어갔다가 바닷물에 녹아서 바다와 하나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그 말에 굉장히 많이 끌렸는데 그것이 도해가 그것과 상통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제목을 도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백일학교에서는 닉네임이 필요한데요. 저는 저절로라고 지었어요. 처음에는 이름을 지으려고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딱히 흡족한 이름을 제가 지을 수가 없어서 그 옆에 있는 책을 집어서 그 책에서 그냥 펼쳐지는 페이지에서 그냥 마음에 드는 단어 하나를 선택하겠다 이러고 책을 펼쳤는데 거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단어가 저절로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까지 제가 늘 하나의 이름으로만 불리면서 살았고 또 그 이름에서 제가 느끼는 느낌이 또 있었어요. 그 느낌대로 또 제가 나름 역할에 충실하면서 살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것 같은데 닉네임이 있다는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신선했고요. 또 좀 존재가 가벼워진다는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단어 중에 왜 저절로를 내가 선택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까지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애쓰고, 긴장해서 살고,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좀 저절로 사라짐, 이런 거를 알고 싶었고요. 또, 혼자 색이랑 동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와 하나 되고 싶은 바람, 이제 그런 바람으로 이런 닉네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는 되게 제 스스로가 안간힘을 써가면서 나를 지켜야 될 것 같고, 또 늘 발전해야 될 것 같고, 또 최소한 욕은 안 먹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되게 애를 쓴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뭐 내 기준도 있고, 의도도 있고, 근데 이 세상은 내 그런 것들에 맞춰서 흘러가지 않고, 또 얻으면 얻는 만큼 또 잃어야 되는 거고 또 행복하면 그 다음에 또 불행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무한히 그냥 무의미하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참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점점 강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 소명이 뭘까 아니면은 이 세상의 이치가 뭘까 이런 궁금함들이 점점 강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애쓰고 추구하는 삶, 뭐 그런 삶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냥 같은 패러다임으로는 도저히 좀 살기가 힘들다. 이런 좀 한계에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하자면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요. 사실 중학교 때부터 계속 그림을 시작해서 미대를 가고 대학원 졸업하고 또 전업작가가 될 때까지 제 인생에서 그림이 점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도 되게 낯설었던 것 같아요. 그림을 재밌어서 시작하긴 했는데, 이게 나한테 맞는 일인지, 내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된다는 게 사실은 좀 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울리지도 않는 것 같고. 근데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림이 돼버렸는데, 이 공부를 몇 년 전에 제가 시작하면서도 그런 낯설음이 되게 컸어요. 공부처에 가면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내가 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인가? 뭐 그런 생각 들고 해서 좀 낯설다. 나랑 인연이 있는 공부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뭐든지 시작할 때 좀 어색해 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림에 빠져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되게 다른 일들은 접었어요. 제가 뭐 포기하고 희생한 것들이 사실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림에만 제가 에너지를 굉장히 쏟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재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지루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평생 내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꿈 많은 시절에는 좋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 아니면은 성공에 대한 꿈 뭐 이런 것까지 합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뭐 얻어지는 게 없어도 그냥 추구하는 삶 자체가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경험들이 누적이 되고 또 성취가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불만족도 생기고 또 그 열매가 그렇게 달지만은 않았어요. 예, 무지랭이 시절에 비하면은 한 스텝 올라섰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한 추구에 대한 허무함이 생겼다고 할까요? 한 스텝밖에 경험을 안 해봤는데도 계속 두 스텝, 세 스텝 추구해봤자 허무함만 지내지겠구나 이런 느낌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소금물을 마시듯이 계속 추구하는 삶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는 것이 좀 망설여진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림에 대해서도 좀 한계가 부딪혔어요. 제가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한 단계 더 큰 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다 했고 그 이상의 도약은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좀 직감 같은 게 왔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그림도 쉬고 좀 그러는 와중에 몸을 다치게 됐는데 크게 다친 건 아닌데 이게 잘 낫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의지로 삶을 사는데 굉장히 큰 제동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아가면서 제 의지가 그렇게 꺾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외부 요인 때문에 그렇게 꺾인 적이. 그래서 이때까지 되게 운 좋게 살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제 의지를 쓰지 못하는 세월을 제법 몇 년을 보내고 나서야 이제 몸을 낫게 할 수 있는 인연도 만나고 또 이 공부하고도 인연이 맺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부 자리에서 제가 제 그림을 좀 보여드린다는 게 되게 쑥스러운데 아무튼 그간 해왔던 작품 몇 개만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 작품은 2010년도 작품인데요. 2차원의 평면의 캔버스에 눈속임 같은 3차원 이미지가 어떻게 생성되고 그 평면의 바탕과 관계를 맺는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의 작품입니다. 이런 건 4개의 시리즈 작품인데요. 이거는 우스꽝스럽고 약간 어눌하게 생긴 손가락 인간이라는 게 그림 안에 밑에 자잘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 기념비에 새겨져 있는 그 슬로건들이 사실은 개조심, 낙서금지 같은 무의미한 것들인데 여기서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막 읽어내려고 고군분투하는 그 손가락 인간의 행태 이런 거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삶에 대해서 약간 맹목적인 인간 군상들에 대한 풍자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2009년도 작품입니다. 이거는 성공미술관에서 2009년도에 전시했던 전시 전경이고요. 이거는 2011년에 제작된 작품인데요. 이때는 약간 3차원의 실질적 이미지로 역할하던 사물들이 원래 자기 속성을 벗어버리고 다시 평면으로 회귀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컨셉인데요. 탄력 있는 양감을 지닌 이미지가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힘을 잃고 3차원 이미지를 그려냈던 기본 요소를 붓터치라든지 물감의 흔적으로 다시 회귀하는 평면으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림의 디테일이고요. 이거는 금호미술관에서 2015년 전시했던 전경입니다. 저는 이 공부를 선 공부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이 선 공부하기 전에 제가 이쪽 분야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영성책 같은 걸 한 권도 읽어보지 않았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선 법문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되게 낯설고 이해가 안 됐는데 근데 들어보니까 나랑 같이 사는 세상의 사람들이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데 한번
계속 꾸준하게 관심이 갔어요. 그래서 공부가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법문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고 또 말과 생각에 이렇게 묶여있는 경직된 사고를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부분들이 점차 좀 유연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법문이 굉장히 재밌게 들렸는데 그 법에 대한 이해는 점점 또 깊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다 이해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좀 더 듣다 보면 또 법문이 더 깊이 이해가 되고 그런 것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그런 걸 듣고 단박에 깨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지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깨달음이라는 일종의 이벤트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공부가 목적이 생기니까 공부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좀 힘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워낙에 선 공부는 의문만 품으면 된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진짜 진정한 의문이 안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상은 다 환이고 나는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진심으로 와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자아가 여전히 나갔고 그러니까 진정한 내가 당연히 궁금하지가 않죠. 아직도 자아를 나로 여기고 있으니까 마음속에서는 그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공부하신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뭐 명상이라든지 위파사나 이런 거 수행 같은 것들을 좀 어느 정도 하시고 온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도 좀 전무했고 그러니까 워낙에 생각이 치성한데 그게 맨날 생각에 딸려다니고 이런 것들의 연속이어서 그런 수행 같은 거 생각을 좀 잦아들게 하는 그런 거를 하고 싶었는데 선 공부에서는 공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수행을 하는 거는 좋지 않고 그냥 법문만 열심히 들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좀 그런 방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건 나 스스로 할 수 있을까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찰나에 한 도반님이 깨어있기 미래사의 깨어있기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월인 선생님의 깨어있기 책을 먼저 읽어봤는데요. 이게 의식의 구조하고 그 작용을 세세하게 분석해 놓은 게 굉장히 저한테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판단으로 이 공부가 내 깨달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성공부를 할 때는 이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뭐 정리도 하지 마라. 책도 읽지 마라. 법문을 듣고 그냥 궁금해하면 된다. 뭐 이런 강령 아닌 강령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떤 개념을 배우고 익히고 그걸로 다시 분별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처음에 좀 거부감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은 깨달음에서 오히려 돌아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서 그러긴 했는데 근데 충분히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공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깨어있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처음 깨어있기 기초 수업부터 들었는데요. 그때는 일단은 밤 늦게까지 수업을 이끄신 선생님의 열의와 성의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그리고 막 시청각 자료 다양하게 활용을 하셔가지고 의식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세세하게 증명해 주시는 방식이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에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깨어있기 기초나 심화 둘 다 듣고 어린 선생님 공부에 대해서 공감이 많이 가고 또 믿음이 가고 해서 제가 백일학교를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백일학교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보니까 공부와 생활이 힘든 점들도 좀 있었는데 새롭게 경험한 것들, 뭐 즐거웠던 것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활사 사진들을 좀 모아봤는데 그거 먼저 보시고 제가 공부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일학교에서 제 처음의 목표는 지켜보는 습을 익히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내가 어디에 걸리는지, 어디에 부딪히는지 그런 걸 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또 당연히 깨어있기에서 의식의 탐구는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백일학교에 있으면은 깨어있기 수업을 매달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같은 내용의 수업인데 이게 매번 들을 때마다 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다르게 느껴집니다. 깊이가. 그래서 이해가 이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아닌가 그런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그래도 저한테는 존재를 바꾸는 거 아니면 인식의 틀을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깨어있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감지인데요. 감지는 아시다시피 대상에서 이름과 생각을 떼고 사물 그 자체를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물을 보고 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 사물에 대해서 내가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 정보들을 끌어다가 더딥혀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역으로 돌려가지고 그 정보들, 이름들을 떼고 보는 거, 그 느낌을 느낌 그대로 느껴보는 것, 그리고 내가 보는 대상이 실체가 아니라 느낌음을 아는 것이 감지입니다. 처음에는 감지를 연습할 때 사물을 느낌으로 느끼라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인지 사실 명확하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 사물을 느낌이라고 할까? 사물은 사물대로 있고 또 그것의 느낌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는데 사물 자체가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저한테는 잘 안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물의 특성을 느낌으로 느껴봐라. 뭐 이런 뜻 정도로 생각하고 경계를 그리고 그냥 느끼려고 애를 썼는데요. 애쓰다 보니까 부드럽고 거칠다 뭐 이런 표면의 느낌 같은 것을 느낌으로 좀 와닿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감지는 생각을 이름을 떼고 생각을 떼고 봐야 하는 건데 그 이름이 저는 잘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애써가지고 이름을 떼보려고 하기도 하고 또 좀 낯설게 보려고도 하고 그랬는데 잠시 되는 것 같지 하더니 또 안 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꽃을 눈앞에 보고 관찰하게 됐는데요. 그 꽃 가운데 꽃술이 포슬포슬한 느낌, 뭐 꽃잎의 질감, 무게감, 탄력감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간질간질하게 느껴지는 거를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꽃이 몇 송이가 꽂혀 있으면 그 가지들 사이에 거리감이 있는데요. 그 앞에서 정면에서 그것을 거리감을 봤을 때하고 그 옆에서 실제 그 거리감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했을 때는 확실히 그 차이가 있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게 다 내 마음속에 상을 보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꽃의 느낌을 마음에서 약간 풍성하게 그리고 섬세하게도 느낄 수 있지만 또 밋밋하고 단조롭게도 느낄 수 있고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 좀 신선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느낌으로 잘 안 와닿는 요소들, 뭐 형태감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구도 같은 것들도 저한테 느낌으로 하나씩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바람이 흔들리는 나뭇가지도 마음으로 관찰을 하니까 희한하게도 그 움직임의 궤적이 어, 마음에서 똑같은 진폭으로 느껴졌는데요. 그게 복잡한 움직임은 이렇게 눈으로 쫓아가면은 그 움직임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없는데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하면은 그 움직임의 패턴이 마음에서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느끼면서 따라가면 내가 나뭇가지가 된 것처럼 그 느낌들을 내 몸에서 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좀 느껴보셨나요? 그리고 나비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인데 나비 움직임 보면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되게 산란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움직임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 나비의 움직임도 눈으로 쫓으면 다 쫓아갈 수가 없는데 마음으로 쫓으니까 그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다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바라보고 있으면
꼬리 움직임의 패턴이 느껴지고요. 마음으로. 그리고 귀의 섬세한 움직임, 잔 근육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도 마음으로 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을 때도 다음의 움직임을 예비하고 있는 것처럼 그 멈춤의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까지 그냥 눈으로 보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마음과 연동해서 마음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 거였구나. 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아지 꼬리 움직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 움직임의 느낌까지 마음으로 느끼게 되니까, 그 대상 자체가 느낌이다라는 것에 훨씬 더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굳이 대상을 보면서 이거를 느낌으로 느껴봐야겠다라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여진다는 것 자체가 아니면 분별된다는 것 자체가 느끼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도 느낌이다 이런 말이 많이 와닿는데요. 사실이라고 여기는 생각, 느낌도 일종의 개념에 매인 것이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느낌에 매여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느낌이라는 단어나 규정에도 매일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단어가 갖는 뉘앙스, 느낌들에 또 다들 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내가 가진 느낌이라는 단어에 붙은 느낌하고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느낌이라는 단어에 붙어 있는 그 느낌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감지라는 것도 감지라는 거를 배울 때도 선생님이 느낌을 느껴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느낌으로 한번 느껴보자 할 때 내 느낌하고 선생님 느낌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내 식대로 느낌을 파악하고 느껴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들 때문에 감지를 배울 때 좀 어려운 점이 초창기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느낌은 그냥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무엇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대상이 시각적으로는 느낌으로 와 닿았다 하더라도 손으로 만지면 촉각적 느낌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강한 촉각적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그냥 사실이 아니라 느낌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저한테는 항상 있었는데요. 근데 촉각이라는 것도 시각하고 스펙트럼만 다를 뿐이지 그냥 느낌일 뿐이다. 왜냐하면 촉각은 시각보다 강렬하기 때문에 그 느낌에 속기는 쉬운데 우리가 만약에 컵을 만질 때 손바닥으로 느끼는 것과 손등으로 느끼는 것은 사실 느낌이 미묘하게 좀 달라요. 그러면은 어느 게 과연 진정한 컵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촉각을 파악하는 기준을 손바닥이냐 손등이냐로 바꿔보니까 그 느낌이 달라지는 걸 보면 촉각도 믿을 수가 없는 기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만져지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생각을 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의지하는 감각기관이 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맨날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이 늘 변하지 않고 똑같은 것 같고 사물도 똑같이 생긴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현미경과 같은 배우를 가진 눈을 장착하고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과연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처럼 보일까? 세상이? 예,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시각이라는 것도 인간의 한정적인 감각일 뿐이고, 물론 동물들은 또 다른 세상을 살고 있겠죠? 다른 시각, 같은 눈이지만 다른 역할을 하니까요. 예. 그래서, 보는 대상의 느낌이라는 것도 그 조건에 매인 결과들일 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배경의 큰 사진은 육안으로 본 눈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래 작은 사진은 현미경으로 본 눈의 결정체입니다. 이렇게 어떤 감각 대상으로, 감각 기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느낌의 속성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느낌은 의도적으로 주의를 주면 생겨납니다. 컵이라는 대상을 보고 이건 컵이야 라고 했을 때는 사실 주의가 어느 정도는 컵에 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머릿속에 컵이라는 데이터에 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지 연습을 할 때 경계를 그리고 주의를 주라고 특별히 더 주문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주의를 주라는 거는 눈에 힘을 주고 대상을 뚫어지게 쳐다보라는 뜻이 아니고 마음을 주라, 관심을 주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주의가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에서 대상한테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절로 이름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상에서. 그리고 느낌의 특성 중에 느낌은 서로 간의 차이로 파악된다. 이거는 감지 연습할 때 제가 대상을 느낌으로 처음에 파악이 잘 되지 않을 때 그 대상을 보고 느끼려고 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좀 다르게 생긴 다른 느낌의 대상의 느낌을 느끼려고 하고 그것을 왔다 갔다 해보면은 아 이게 느낌이구나. 느낌이 지금 다르게 느껴지고 있구나가 좀 더 확연하게 와닿았어요. 그런 거를 보면 아, 느낌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차이로 인지가 되는 거지 그 느낌 자체가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각진 그 의자 모서리에 허벅지를 대고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그 모서리에 허벅지가 눌려가지고 통증이 생겨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픈데 그거에 그 느낌에 몰입을 해서 들어가면은 그 느낌이 마음 전체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느낌이 생기기 전에 느낌이 없었던 상태가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느껴지던 통증도 그냥 우리의 기본 모드처럼 느껴져서 통증이 딱히 통증의 느낌으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어떤 느낌의 통증이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것이 아프게 느껴지고 그 이름에 붙은 부정적인 느낌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고통으로 느끼는 건데 그 이름에 붙은 것만 떼면 그리고 그 순수하게 그 느낌만 느끼면 훨씬 더 가볍게 느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잡초를 좀 뽑다가 되게 큰 지렁이가 나와가지고 기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막 비명을 지르니까 선생님이 쫓아오셔가지고 지렁이를 느껴보자 이렇게 하셔서 지렁이를 가지고 손바닥, 손등, 팔에 막 올려놓으셨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막 죽을 것처럼 징그럽고 막 내 옷 소매 속으로 들어갈 것 같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냥 느껴보자고 했더니 생각보다 얘가 촉촉하고 또 징그러운 느낌이 아니라 그냥 부드럽다라는 느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느낌도 되게 실제로 그 순수한 느낌이 아니라 생각에서 파생된 생각이 붙은 느낌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안 변했어? 변했어? 변했죠. 얼마? 크기 얼마? 느낌이 얘기해. 느낌을 집중해. 생각으로 하니까 지금 느낌 커지는 거야. 느낌의 크기 얼마? 커졌어? 아니요. 강도는? 강도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 느낌에 집중해. 어? 네. 가슴속에 느낌에 집중하면서 이걸 봐. 네. 오케이. 자, 지금 변하고 있어? 안 변했어? 네. 안 변했어? 네. 오케이. 손가락 가져와. 아직 되지 말고 가까이 대면서 느낌 변화했으면 얘기해. 네. 가까이 오면서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해봐. 건드려요? 건드려야지. 할 수 있을 만큼. 자, 느끼면서 느껴. 그냥 눈을 감고 느껴봐. 아유. 눈을 감고 느껴. 뭘 물지 않아. 네. 이빨도 없네. 자, 느낌 집중. 느낌 어딨어? 가슴에 있죠. 크게. 놀란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 놀란 거야. 그냥 뭘 어쩌게 얘가 잡아먹을 것 같은 생각을 지금 무식 빠르게 한 거야. 어?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그러면 어때? 그럼 얘가 이빨이 있나? 얘가 뭘 어떻게 할 건데? 얘가 뭘 어떻게 하겠어?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이 이성적인 사람아. 이성 어디다 둘 거야? 이럴 때 쓰는 거야, 이성은. 응? 지금 느낌 크게. 공감해줬어요. 자꾸 보다 보니까. 그렇지. 네. 그 다음 느낌의 크기 강도는? 징그러움의 강도요? 아니 뭐든지 가슴 이름 붙일 거 없어. 느낌의 강도. 예. 지금 한 40? 4. 4. 네. 조금 커졌네. 네. 자, 그걸 느끼면서 다시 봐. 손가락. 손가락을 만지라고요? 자, 느낌에 집중해. 손가락의 느낌. 어때 느낌이? 무슨 느낌이야? 부드러운데요? 그래, 내가 알던 느낌이야? 징그러운 느낌?
아니요. 아니야, 저녁이지? 네. 잘 느껴봐. 이제 뭐 갖다 대네. 그래, 그 생각이 여기다. 아, 이제 와서 닿을까봐 그런 거지? 네. 지가, 지금 근데 손가락으로 닿잖아. 근데 응. 제가 닿는 건 운동은 괜찮은데, 괜찮은데 얘가 나한테 오는 거는- 기습적으로 오는 거는 어. 무서워요. 왜 그럴까? 이 조그만 거야. 나를 해할 것 같은 거지? 네. 나는 무방비가 되니까. 예측 못할 때 그런 거지. 건 불안하죠. 그게 바로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야. 네. 어? 네. 두려움은 그냥 미지가 두려운 거야. 이렇게요? 먼저 할 수 있을 만큼 해. 우선 그러고 느껴봐, 그냥. 걔가 뭘 어떻게 하나. 지금 느낌은? 그대로 잡고 있어. 지금 느낌은? 40에서 50. 크기 잡고 있어. 크기는. 그대로 잡고 있어. 빠져나가면 내버려두고, 손은 압력은 그대로. 잡는 느낌 그대로. 그래, 별거 없어. 그게 뭐야, 그게. 걔가 뭐 움직이는 게 뭐 나한테 뭘 어쩌길래. 어? 자, 어때? 느낌이요? 괜찮습니다. 아니, 느낌이 어떠냐고. 느낌이 별 느낌 없습니다. 손바닥에? 네. 아니, 축축하고 이런 게 있잖아. 좀 손바닥이 더 둔한 것 같아요. 둔해? 손등보다. 그치. 네. 엄마니도. 네. 어떤 느낌이야, 그래서? 그냥 간질간질하고 어, 부드러운 느낌이 드네요. 그렇지. 네. 그래. 부드러운 거야. 자, 이제 살려줘요. 네. 고맙습니다 하고 얘한테. 고맙습니다. 어디다 살려줘요? 진심으로 해, 숲속에. 이러한 경험들에서 보면 느낌이라는 거는 느끼는 자의 기준이 늘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집중력이 부족해가지고 검은 점을 찍어가지고 그걸 종이에 붙여놓고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데요. 이게 점도 집중을 하지 않으면 그냥 검은 점인데 집중을 하고 느끼려고 하면은 미묘하게 그 색깔 톤도 변하고 또 점 주변으로 흰 빛도 방사되는 것 같고 약간씩 변화를 보이던데요. 그래서 이거 어떤 조건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게 점도 다르게 느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즈음에 내면의 보는 마음을 느끼는 탐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럼 과연 보는 마음의 느낌도 그것을 관찰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오는 느낌일까? 이런 질문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주체를 떼내고 그냥 보는 마음만 느껴보기를 한번 시도해보자 이랬는데 시도함과 동시에 이건 불가능하지 무슨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을까? 주체 없이 도대체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어리석은 시도가 대상의 느낌은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는 그 알매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선생님께서 여러 번 설파하신 그 탁자와 손의 만남, 이거는 사실 순수한 탁자의 느낌도 아니고 손의 느낌도 아니거든요. 그 둘의 만남에서 생긴 느낌인데 그렇다 치면은 손의 느낌을 오롯이 그냥 느낄 수 있는 방도가 있을까? 아니면 탁자의 느낌은요? 탁자와 손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물들도 오롯하게 그 느낌만을 순수하게 느껴볼 수 있는 방법은 없구나. 그게 그제서야 와닿았습니다. 설명하실 때 다 알아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에는 안 와닿았던 것 같은데 그제서야 이게 마음에 탁 와닿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과연 실체란 있을까? 컵은 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은 어떤 자극하고 주체의 만남의 결과이지 정확하게 규정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면은 결코 대상의 원래 모습을 알 길이 없고 대상을 파악하는 주체도 결코 드러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지가 미지를 통해서 미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기대서 규정되고 역할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걸 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모두 미지일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X 플러스 Y는 Z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이게 서로가 서로에 의해서 그 차이로 규정되는 거지
어느 하나도 규정된 독립적 사실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인간관계에 제가 적용을 해보면요. 다른 사람하고 문제점이 단순히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기준하고의 만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이래야 돼라는 기준하고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 만나서 문제점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제가 뭔가 중요시 여기는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직함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보면 계속 거기에 주의가 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고 싶어서. 근데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그 사람의 어떤 일부의 성향인데 그게 그 사람의 전체 성향인 것처럼 계속 그렇게 오인이 돼요. 왜냐하면 주의가 계속 가니까요. 근데 그 부정적인 그 사람의 성향이 다른 사람한테는 또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 보면 아, 내 기준이 좀 완고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사람의 성향에 주의가 많이 가서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의를 한번 빼봤어요. 주의를 걷어내니까 그 성향이 의외로 나랑 크게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든지 말든지가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에 대해 이렇게 밀친다라는 거는 그 성향이 나한테 피해를 끼칠까 봐 내가 본능적으로 피하려는 그런 욕구, 그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처럼 결국은 드러난 거는 모두 만남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몸하고 마음조차 인식하는 주체가 없으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보여지는 대상은 모두 보는 자를 증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보는 자를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공부를 하기 전부터 세상의 이치가 좀 궁금했어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이 성숙되고 나중에 노화가 되면은 세상 그림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바람이 좀 있었는데요. 사실은 나보다는 밖이 더 궁금했어요. 나는 고정적으로 있는 실체라고 생각하고 그 내가 사는 세상이 궁금했는데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세상이 다 환상이다. 이것보다 더 안 믿어지는 거는 내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깨어있게 수업을 들으면서 왜 내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실험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내가 없음이 점점 서서히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주의란 것을 느꼈을 때 제일 신기하게 느껴졌는데요. 이때까지 저는 눈으로 대상을 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주의라는 게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주의가 작동하면서 세상을 다 그려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제 주위를 관찰하면서 산책을 하게 됐는데요. 그 주위가 막 춤을 추는 것처럼 이리저리 혼란스럽게 뭐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생각으로 갔다가 뭐 앞에 돌멩이, 먼 산, 뭐 지척의 나무, 뭐 주위가 안팎도 가리지 않고 멀고 가깝고도 가리지 않고 막 움직이는 게 느껴졌는데요. 사실 내가 익숙한 길로 산책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산책로 전체를 내가 잘 알고 있다고 느끼는데 사실은 내가 주의를 준 것들로만 제가 꿰맞춰 보니까 사실 그 의외로 생각의 주의가 많이 가 있었고 길 부분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구나. 그것들만 경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다가 제가 생각으로 나머지 제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을 꿰맞춰서 전체를 인지하고 있고 전체를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의가 제가 뭔가 좀 주체적으로 내가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냥 주의가 대상 쪽이 아니라 이쪽에 많이 몰려서 나라는 느낌이 만들어지고 또 이 주체로서의 나라는 느낌하고 대상에 대한 경험이 합쳐져서 대상을 대할 때마다 순간순간 내가 형성되는구나. 이런 사실이 좀 경험이 되니까 되게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렇게 대상이 나타나면 함께 나타나고 대상이 사라지면 또 힘을 잃고 이런 게 나라면은 과연 내가 실체가 있나 이런 질문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분명히 대상과는 상대하는 그 앞에 있는 그 나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찾아보면은 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나라는 게 없다고는 하는데 근데 왜 우리가 살면서 나로 삼고 있는 게 많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보통의 경우는 주의가 많이 쏠린 곳을 나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만약에 화가 나면 화의 감정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화랑 동일시가 돼요. 근데 이 동일시라는 거는 고정된 내가 있어서 그것이 다른 무엇이 되었다가 다시 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의가 많이 쏠린 곳에 그냥 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주의가 많이 쏠린 곳을 그냥 그것으로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순간순간 나는 달라지고 그렇게 불연속적으로 느낌이 계속 나란 느낌이 연속되는 거를 그냥 내가 항상 있다라고 이제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구별되는 정체성 같은 거 아니면은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하는 경향성들은 어떻게 과연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이 내가 있다라는 느낌에 한몫을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선생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도대체 내가 없다고 하면서 그런 개별적인 경향성은 도대체 어디에 쌓이는 겁니까? 여쭤봤는데 선생님 말씀은 나라는 거는 일종의 소용돌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소용돌이는 이쪽의 물길, 저쪽의 물길 두 개가 만나서 일시적으로 만드는 패턴인데요. 그게 늘 패턴이 비슷해 보이니까 같은 소용돌이구나라고 하는데 소용돌이는 늘 새로운 물이 만나서 만들어내고 그 또 핵심은 비어 있다고 합니다. 나란 것도 내 경험하고 새로운 상황이 만나서 늘 새로운 소용돌이를 만드는 것이지 그리고 그 핵심은 또 비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말로만 듣던 내가 없다라는 설명들과는 달리요. 이 소용돌이에 대한 설명이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같은 나일 것 같은데 사실은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늘 새로운 나. 그게 나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제가 의문이 하나 드는 게 그러면은 왜 그런 특정 경향성을 띠는 나라는 게 생겨서 우리를 힘들게 할까? 차라리 이게 안 생겼으면 여기서 벗어날 이런 노력도 안 해도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아라는 거는 일종의 중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자아를 기준으로 세상의 질서를 잡아나간다고 합니다. 내가 혼돈에 빠지지 않고 정신 이상이 되지 않는 이유도 이 자아라는 중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아가 어딘가에 늘 동일시되면서 섬세하게 세상을 잘 살아나가는 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차가 운전자가 차와 동일시가 되지 않으면 옆 차의 간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고 또 그러면 도로 상황도 명확하게 인지가 되지 않고 그럼 운전자의 안전이 보장이 안 되겠죠. 그렇게 이런 명쾌한 설명들을 딱 듣다 보니까 이거 딱히 나라고 할 건 없는데 나를 잘 쓰는 이런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되고 또 자아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런 경향성 말고도 순간순간에 느껴지는 내가 있다는 느낌, 나라는 느낌 같은 게 늘 깔려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있다라는 생각에 또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놀랍게도 나란 것도 느낌이라는 겁니다. 이 나를 느낌으로 파악하게 되면 그것을 놓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외부 대상의 느낌을 처음에는 탐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나에 대한 느낌 같은 내면의 느낌을 탐구합니다. 백일학교에서는. 근데 이 나란 느낌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대상에 대한 이쪽의 느낌, 존재감, 내가 있음, 지켜보는 나, 보는 마음 이런 게 다 모두 나에 관련된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느낌을 구별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또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할 만한 애매한 느낌인데 이걸 경계까지 지으라고 하고 또 이걸 계속 집중해서 느껴보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 느낌 잡은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도 확인할 길도 없고 또 이거에 집중하는 것도 사실 너무 힘들고 좀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또 희한하게 하면 할수록 이 느낌이 좀 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미묘한 느낌들 사이에 차이도 느껴지고 그래서 이게 힘들어도 자꾸 하다 보니까 관찰력이 늘어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런 나에 대한 느낌들은 감정적인 느낌, 뭐 슬픔이라든지 뭐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좀 층위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순간순간 감정적 느낌들은 올라오죠.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근데 이런 나에 대한 느낌들은 늘 기저에 깔려있는 항상 하는 느낌처럼 느껴졌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느낌도
가만히 보니까 인식할 때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느낌들에 비해서 약간 투명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결국 이것도 또 이걸 알아채는 아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도 느낌일 뿐이고 이 나라는 느낌도 결국은 최종의 나가 아니구나. 그럼 무엇을 진짜 나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내가 없음, 내가 비어 있음이 철저해지니까 진짜 나를 찾는 일도 사실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순간의 진정한 나는 무엇인가? 이게 제 탐구의 주제가 되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 두 행성 중에 어느 것이 더 나로 느껴지십니까? 나에게 더 가깝게 있는 것, 큰 것이 더 주체적이고 나로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되어서 저 멀리에 있는 밝은 행성을 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대상하고 나는 서로 의존해 있기 때문에 대상의 느낌이 강해지면 그걸 보는 나도 강하게 느껴지고 또 대상의 느낌이 약해지면 그걸 보는 나도 좀 약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게 하고 힘을 실어주는 동력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게 나에게 적용시켜서 보면은 이게 대상이라고 주먹의 대상이라고 보면요, 이 대상을 바라보는 나를 보통은 대상에만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이 대상을 바라보는 나에게 나를 인식을 하면 이 나를 또 바라보고 있는, 왜냐하면 이 둘 다 인식이 되고 있고 이 둘을 인식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체라는 것이 또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진은 이런 상황을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이 사진을 제가 택했는데요. 이 사진을 볼 때도 이 큰 행성을 나라고 치고 그리고 이 대상, 작은 거를 대상이라고 한다면요, 이 둘을 사진을 봤을 때 이 둘만 인식하게 되지 이 둘을 포함한 이 배경은 잘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대상만 주로 인식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주체는 느껴지지도 드러나지도 않지만 대상을 보고 있는, 대상이 보여진다는 의미에서 간접적으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 대상을 바라보면 이 바라보는 나에게 힘이 실리거든요. 이 대상이 강해지면 나도 강해지기 때문에 그것처럼 이 대상을 바라보는 나를 또 지켜본다라는 것은 이 대상을 지켜보는 나, 이 주체라는 비개인성에 힘을 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의 진정한 나는 감정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이런 대상이 아닌 그거를 보는 것이 나라고 한다면은 그것에 주의를 주고 탐구를 하는 것이 결국 대상과 그것을 보는 나, 그리고 그 둘을 다 인식하고 있는 배경이 주체의 힘을 싣는 일이 됩니다. 100일 학교를 지내면서 저한테 가장 큰 변화는 내 관심사가 외부에서 내부로 분명한 방향 전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내 의식을 탐구해 보자고 했는데 그 탐구하는 내가 비어있다라는 거,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고 무엇이 내가 아닌가가 분명해지면 내가 아닌 것을 놓기는 쉬워집니다. 세상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것들이 사실은 다 무지에서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은 나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 그냥 내가 아닌 거를 고집하지 않으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바로 내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로부터의 자유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라는 것도 굳이 거부해야 될 이유가 없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거니까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잘 쓰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내가 아닌 것들을 다 밝히게 되면은 진짜 나는 무엇인가, 이게 탐구하는 것이 당연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 탐구가 저한테는 지켜보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이루어져 있고 저절로 되어지고 있고 그런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것이 문제고, 그러면은 사실은 지켜보는 일 말고는 내가 따로 애써서 해야 될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지켜보는 일 자체가 내 진정한 본성이 하는 일이고 또 본성을 확인하는 길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일이 넘도록 이 둔하고 굶뜬 제자를 이끌어 주시느라 애쓰신 우리 월인 선생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함께 공부하고 도와주신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 도반님들에게 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